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진 가운데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로 시장 금리가 빠르게 상승한 것이 악재가 됐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장 초반 소폭 반등하기도 했지만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47%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59%, 0.38%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부담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이탈리아 정정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별다른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10월에 연립정부를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엘리코레타 이탈리아 총리가 연정 붕괴 시 경제 회복세가 다시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불안 심리를 키웠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0.53%,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각각 0.96%, 0.31% 하락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번 주까지 이어지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2년 만에 최고치로 지난주 고용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인 반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반등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주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로 공개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통제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연준의 추가 자산 매입이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커 총재는 이날 리치먼드 타임스 디스패치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산 매입으로 인한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자산 매입에 따른 혜택은 적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상반기 경제 지표들은 자산 매입이 성장률에 눈에 띌 만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나의 진단을 확인시켜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레커 총재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수년간 2%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애플로부터 제품 조립 생산을 위탁받는 호나이 정밀이 새로운 고가 아이폰과 저가형 아이폰 등 두 종류의 신제품을 9월 초에 출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호나이 정밀 측에 두 종류의 아이폰 신제품을 다음 달 초에 출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이 제품들을 받아볼 수 있는 출시 시기도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한편 나스닥에서 애플의 주가는 이날 전일 대비 1.7% 상승한 510달러 82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유럽 중앙은행이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데스방크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월간 보고서를 통해 ECB가 향후 장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했지만 이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성격의 성명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아질 경우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ECB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최악의 한 주를 보냈었죠.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뉴욕 증시가 간밤 월요일장도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굵직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었고요. 국채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것이 또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준 총재도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던 것이 결국 양적 완화 축소 우려를 다시 한 번 더 불거지게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또한 악재로 해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우지수가 0.4% 정도 내렸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약보합권으로 밀려서 마무리됐습니다. 유럽 증시도 이탈리아 연정 내부의 불화가 심화되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됐었는데요.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 정리해보고요. 국내 증시 영향까지 점검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출발합니다.
네, 자세한 글로벌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또다시 나흘자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 들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유럽 증시도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마감된대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뉴욕 증시가 9월 FOMC 영향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올해 이제 처음으로 나흘째 연속 하락 지속이 나온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0.47%가 하락한 15,010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3,589포인트로 0.38%가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도 1,64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0.59%, 비교적 낙폭이 좀 컸었고, 시장에 나온 오늘 새벽에는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현재 몸추스리기를 쉽게 하지 못한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다소 현재 고민이 좀 깊어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뉴욕 증시가 나흘째 하락한 그 가장 큰 원인은 채권 가격이 약세 기조가 계속되는 이 흐름에서 쉽게 그 고민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2.88%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도 6bp 정도가 오른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한 새벽에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양적 완화 중단을 해야 된다는 입장의 연설이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것도 다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루 만에 다시 반락이 됐는데요. 영국의 FTSE 지수는 마이너스 0.53%가 내렸고 독일의 닥스 지수도 0.3%가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지수는 0.97%가 하락했고 이탈리아의 MIB 지수가 2.46%나 낙폭이 좀 컸습니다. 이탈리아 증시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부분은 전 총리였던 실비오 벨루스코니의 그 실형으로 그 이른바 섹스 스캔들로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는 부분에 그 자신이 연정을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을 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자 투자자들이 대거 차익을 실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이탈리아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고 그 영향으로 그리스 증시도 2.95%나 하락하는 등 이른바 재정불량 국가의 낙폭이 매우 컸던 하루였다고 보겠습니다. 네. 한편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미국 경제 양적 완화 정책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리치먼드 총재는 꾸준하게 이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었죠. 그렇죠. 그 캔사스시티의 에스더 조지 총재하고 조금은 이제 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맥락은 조금 매파적인 성향이 좀 짙은 그런 연방은행 총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런 뭐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에 예고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시장의 호재나 악재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치먼드 타임스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더 이상 미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자신의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밝혔고요. 따라서 현재의 양적 완화 기조, 유동성 공급은 비용이 더 크다,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측면에서 이를 중단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적 완화 축소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론을 하지는 않았지만 유동성 공급이 현재로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입장을 개진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산 매입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레커 총재는 출구 전략의 부담도 커진다는 측면에서는 출구 전략에 따른 시장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좀 피해주기 위해서는
다음 달이라도 이를 중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이런 그 의미로 시장에서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연준은 최근 보고서를 내고 인버스 ETF가 향후 미국 증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스튜디오로 오면서 예. 이 타 방송에서는 이 얘기를 전혀 그 거론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연준의 그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시장에서 그 현재 매매되고 있는 이른바 인버스 ETF는 주가가 하락을 하면 이제 그 수익이 나는 이른바 리버스 형태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 금융 상품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선제적인 경고를 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의 불안이 조금씩 나타나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본다면 시장의 현재 불안을 연준이 매우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버스 ETF가 대량으로 단일가 체결 형식으로 만약에 몰릴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지수가 폭락할 수 있는 개연성을 점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9월 FOMC 회의를 통해서 이 양적 완화 축소의 가능성이 점차 현재 높아지는 측면에서 투기적인 이런 그 인버스 ETF의 대량 매매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경고성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이른바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일정 수준 이하에서 스탑 로스, 이른바 손실을 자동적으로 회피하려는 프로그램 매매가 자동적으로 걸리는 이런 그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9월 그 FOMC 이전에 시장의 충격을 막아보자고 하는 연준의 선제적인 경고성 멘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은 2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온 건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에 육박한다고요? 그렇죠. 3%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가장 채권에 대한 식견을 가장 잘 내보이는 블랙록의 채권 담당 대표인 릭 라이더가 이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시장에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새벽에 밝혔습니다. 향후 채권 금리가 3에서 3.2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 블랙록의 릭 라이더는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핑코의 빌 그로스와 2차 양적 완화 이후에 채권 가격이 강세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과 약세로 접어들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단독으로 이 대결을 펼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핑코의 빌 그로스가 완패를 당했는데요. 미국의 경제가 강건하기 때문에 미 채권 가격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입장을 당시에 릭 라이더가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채권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현재 시각을 모정하고 있고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이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처드 피셔 달라스 연은 총재가 채권 가격의 기울기가 가팔라질 것이다라고 어제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yield steepening 현상이 나올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9월 연준의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 가능성을 보고 점차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현재 돈을 빼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9월 17일과 18일 FOMC 미팅 이전에 그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미 채권 가격이 3% 이상 언저리 수준으로 들어갈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본다면 장기채 쪽에서는 그 이른바 투자자들이 돈을 빼내는 형식이고 단기채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바라보는 미 경제의 식견이
2015년 이후에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올 것으로 봐서 이른바 5년 이상 5년과 7년, 10년물에서는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해치하기 위해서 돈을 빼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미국의 국채 시장이 출구 전략의 폭풍 속으로 진입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일부 이머징 국가 중심으로도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이제 불안하게 움직이고 시작해서 이미 이 테이퍼링의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5월 22일 날 그 버냉키 의장이 한번 그 발언을 한 이후에 지금 시장과 그때 당시 상황과 차이점 하나는 달러 인덱스가 강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채권 시장의 균열은 현재 공통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들고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머징 국가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국이 차별적으로 그 부정적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증시가 5.58%나 내렸고 인도의 센섹스 지수도 1.56%나 하락이 됐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경상수지 적자가 좀 누적된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증시에서 일부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형태가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인도의 센섹스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날 4% 이상 폭락이 됐었는데요. 어제도 이제 1% 이상 폭락하면서 단 이틀 만에 5% 이상 현재 좋지 않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현재 이머징 국가에서도 앵커께서 지적했듯이 이른바 양적 완화 축소의 전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경기는 그나마 그동안의 하락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비철금속으로도 수요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대부분 이제 MMF 펀드에 현재 일시 잔류하는 형태인데요. 이제 중국이 경기가 조금 반등세로 유지가 된다면 구리라든지 중국의 수요가 있는 모멘텀이 있는 일부 원자재 쪽에서는 가격의 상승이 조금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구리 가격은 1% 이상 하락이 됐지만 최근 2주간 올해 20% 하락에서 7.3%나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구리 수요는 중국이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 가격도 부진한 이런 흐름에서 중국의 경기가 조금은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현재의 1,300달러 언저리 수준은 지켜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 22일 날 8월 HSBC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3개월 연속 하락세가 나왔고 국가통계국의 7월 PMI는 반등이 나왔는데요. 중소기업의 PMI 수치가 반등세가 나올지 이번 주 중국 지표 중에서는 가장 궁금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어제 1920선 아래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1917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지더라고요. 반면 기관은 팔고 있던데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전일장 특징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외국인들의 지금 방향들이 지금 결코 아래쪽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수를 좀 위쪽으로 좀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외국인들은 지금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8월달 들어가지고 한 5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로 돌변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결국 외국인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에 이제 더불어서 국내 기관 쪽에서는 이제 연기금들이 저가 매수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수의 방향을 뭐 위쪽으로 끌고 갈 만한 강한 힘은 아니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수에 대립되는 쪽이, 결국은 이제 기관의 매도입니다. 투신, 은행, 금융투자, 보험이 매도를 보였는데 특히 전일 같은 경우는 은행이 좀 매도 규모가 좀 컸습니다. 은행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 규모를 좀 키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여튼 특징적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은 뭐냐면 투신이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투신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금 여력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에 대해서 주로 이제 단기 매매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특징적인 부분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하나의 지금 논쟁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이제 이거죠. 결국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맞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내용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이 주제와, 그리고 이제 유럽과 중국을 중심, 그리고 미국까지 나타나는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 경기가 좋아진다는 부분과 돈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얘기가 지금 대립을 하면서 시장은 방향성을 잃어가는 이런 쪽에서 어느 쪽에 지금 방향이 결정됐을 때 그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 장의 방향은 조금 혼조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 특징 잠깐 좀 점검을 하면요.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 철강 뭐 이런 쪽이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전일 이제 조선주가 비교적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상승 대비로 이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조선주의 강세 원인을 좀 따져보면은 결국 이 부분입니다. 이 겉으로 나타난 부분들은 결국 신조선가가 상승했다는 것이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크게 좀 봐야 될 것이 유럽 경기 회복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배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선박금융의 지원 없이는 발주가 나오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선박금융 지원 쪽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유럽의 금융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발주를 내는 대부분의 선사들이 유럽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유럽의 경기 회복은 조선주의 어떤 긍정적인 신호로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또 하나 나타난 것이 ESS하고 EMS, 전력 저장 장치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로 요약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요번에 이제 블랙아웃에 대한 위협을 좀 느낀 상태에서 결국 ESS와 EMS에 대해서는 이제 설치 권고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이제 아마 의무화가 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전일 에너지 관련 쪽이나 에너지 저장 쪽 이런 거에 관련해 갖고 포스코 ICT 그리고 삼성 SDI가 전혀 급등을 보이는 특징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의 특징들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한 4거래일 연속으로 좀 체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을 이제 초대형주 쪽에 매수가 좀 집중됐는데요. 이거는 IT 경기가 좋다, 자동차 경기가 좋다 쪽의 어떤 매수 관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매수를 편하게 했었던 것은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를 하는 주체가 미국계 펀드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계 펀드는 시황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에 따라서 종목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종목별 접근을 하는 미국계 펀드가 가세를 하고 있는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미국계 펀드의 중장기적 매수 관점과 낙폭에 따른 매수가 있지만은 여기에 일부 헤지 펀드들이 가세하면서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좀 대비하는 게 아니냐. 결국 이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 지수에 영향력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체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일 또 특징적인 부분이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이 됐었는데 결국 이제 채권 시장이 지금 동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물이 3.74%, 20년물 3.94%,
30년물 4.3%까지 채권금리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고요.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3%대까지 급등하는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주식시장은 아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권 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에서 일부 채권 시장의 이탈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주의 깊게 좀 지켜보시면서 주식시장과 연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자금 시장의 흐름을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 판단됩니다. 장세 전망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22일 날 중국과 유럽의 PMI 지수 발표가 지금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FOMC 의사록이 지금 수요일 날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대한 경기와 결국은 또 FOMC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역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시기가 여기서 다시금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 이 두 가지가 좀 대립되는 상태에서 장애 방향은 어느 한쪽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극단적인 방향이 전개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에서 지금 121선이 1934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뚫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11선, 21선, 61선이 위치한 것이 1900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1900포인트와 1940포인트가 안 되는 부분은 4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를 뚫어내려면은 대형주의 순환매 가지고는 안 되고요. IT하고 자동차가 어떤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좀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정적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이제 지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올라오면 매도를 하려고 하고요. 빠지면 매수하려고 하는 아주 좁은 지루한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540포인트의 지지와 555포인트의 저항 사이에서 박스권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순환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역시도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장의 방향은 기간 조정 이후 주 후반 내지는 다음 주 정도의 방향이 좀 잡힐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방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관망 분위기에서 조금 더 장을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업종 및 테마 살펴보고요. 앞으로 시장을 이끌 테마 업종 그리고 모두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장까지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은 조금 남북과 좀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그룹주라든지 DMZ 관련주들이 좀 남북과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세를 보였고, 또한 이제 업종별 희비가 엇갈렸지만 그래도 음원 관련주가 삼성전자에 조금 음원 서비스 수혜를 받는다는 전망에 힘입어서 소리바다 같은 경우가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약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과나 증권업종, 게임 업종이 주로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조금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대선 테마주였다든지 좀 STX 그룹주 같은 경우 좀 뉴스에 의해서 조금 주가가 변동폭이 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강세 업종부터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어떠한 이유로 올랐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철강 금속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지표 호조를 인해서 조금 수요 회복감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철강 금속주가 지난 월요일장에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선진국의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좀 중국의 경기 회복도 어느 정도 좀 상승세를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좀 전망이 되고
되고 있고요. 또한 특히 이제 비철금속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고려 아연이라든지 풍산 등이 더욱더 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국의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 단기 부양책을 적용하고 있고 또한 성수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에는 아직까지는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감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좀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현대그룹주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를 넘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상성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도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북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주가는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차익 매물 실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앞으로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원 관련주 같은 경우 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달 삼성전자의 음원 서비스인 그 삼성 음악 그 뮤직의 좀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서리바다와 좀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좀 상한가를 보였고 KT 뮤직 같은 경우는 그 협상 그 진행 중단으로 인해서 좀 하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급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번 주는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KT 뮤직 같은 경우는 좀 당분간은 하락 가능성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전저점 이탈 대응으로 여부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DMZ 관련주도 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기념식에서 북측의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그 조성을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남북 개성 관련 수혜주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에 힘을 입으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뚜렷한 수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관련주의 좀 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도 조금 단기적인 이슈에 그쳤기 때문에 조금 더 신규 매수에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 동안 강세를 보였던 철강, 금속, 그리고 현대그룹주, 음원 관련주, 마지막 DMZ 관련주까지 앞으로의 전망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 한번 주의해 보시고요. 이어서 지난 한 주 동안 약세를 보였던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네, 일단 작년 대선 테마주였던 미래산업이라든지 광림 등이 그 주가 조작 혐의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른 종목들도 좀 함께 그 수사에 착수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약화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주 같은 경우는 소비 감소로 인해서 좀 실적도 다소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인해서 좀 매출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고 또한 제가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그 판매 활동으로 인해서 판촉 비용이 조금 더 증가가 되면서 아무래도 영업이익에도 좀 악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그 판촉 비용이 조금씩 감소가 되면서 그래도 실적이 조금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일단 저주한 1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저번 주 전반적으로 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좀 안전자산이 좀 판매가 부진하고 대규모적으로도 조금 채권 평가 손실이 아무래도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요. 그 아직까지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업황 개선 기대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X 그룹주 같은 경우도 STS 조선해양이라든지 페노션 같은 경우도 쭉 함께 그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슈에 인해서 조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그룹주들이 조금 이슈에 따라서 어느 정도 크게 그 민감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좀 신규 매수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 게임비라든지 컴투스의 어닝 쇼크가 모바일 게임 그 전반적으로 조금 그 실적에 그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조금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형성을 해주었고 지속적인 좀 게임을 신규로 좀 출시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래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의 그런 모바일 게임 플랫폼 사업 진출도 이런 모바일 게임주에 어느 정도 좀 호재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빠르게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관심 업종 정말 관련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정유주, 실버 관련주, 조선주 살펴보시기 네. 바랍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는 이라크 사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정유주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장기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면은 오히려 정유주에는 조금 주가의 악재가 끼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 실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였죠. 중국 국무회의에서는 그 실버 산업에 투자 시 그 어떤 필요한 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민감한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실버 관련주 꼭 체크해 주시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 유럽의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제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발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의 실적도 한번 꼭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을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김동섭의 일당백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부터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미국 연준의 차기 의장 자리를 놓고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이 격돌하는 가운데 옐런보다는 서머스가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연준 차기 의장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옐런보다는 서머스 위험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 원하는 사람은 자넷 옐런이 예. 맞고요. 오바마가 원하는 것은 서머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서머스가 시장 정책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던 양적 완화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죠. 통화 정책은 시장에 효력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재정 정책에 대한 얘기를 서머스가 하고 있는데, 자넷 옐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그 벤 버냉키 의장의 의장 다음에 부의장이다 보니까 현재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특히 자넷 옐런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을 상당히 중요하고 실업률의 퀄리티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2%가 넘어도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정책은 사실 파급 효과는 좀 느리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가 더 커지는 것이 사실 재정정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정정책을 정말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한다면 서머스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지금 정부 지출 삭감하고 있고 또 정부의 부채 상한도 늘려주는데도 공화당하고 말이 많은 상황인데, 서머스가 재정정책을 핀다 그러면 그 공화당에서 더 그걸 도와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되고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서머스의 선택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중요한 것은 이제 둘 중에 누가 됐을 때 어떤 결론을 가져올 것이냐라고 본다면 자넷 옐런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상당폭 유지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을 해보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빨리 줄이거나 멈추게 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위기감을 가져오게 하고 그로 인해서 재정 정책을 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는 서머스 때는 시장에 약간 위험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자넷 옐런 쪽이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서머스는 시장에서 우려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본다면 서머스는 약간 좀 위험 인물로 받아들인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넷 옐런은 실업률의 질적 개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지속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응은 자넷 옐런이 되는 쪽이, 차기 회장이 되는 쪽이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러한 분석이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바로 출발합니다.
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값이 연내에 1,45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금값이 연내에 계속 상승하면서 결국 1,45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 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금은 연말에 1,450불은 아니고요. 네. 아마 1,700불 정도까지는 네, 더 오를 것이다. 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키프로스가 현물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금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존 폴슨 같은 사람은 뭐 420억 불 정도 손실이 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상당한 손실을 났는데, 그 소로스라든가 존 폴슨 같은 경우에는 금 ETF를 SPDR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2분기 때 엄청나게 좀 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인도가 금 수요가 굉장히 커지면서 ETF 매도 부분을 이제 상쇄시켜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인도가 왜 금을 살까요? 궁금하시죠? 사람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루피아가 절하됨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을 많이 사서 현물로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루피아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로 한 10% 정도의 절하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 그 금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에서 뭐 슈퍼사이클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슈퍼사이클은 진행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금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걸 보면 추세대를 이탈했다가 다시 회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단선을 꼭 갈 것이다. 아마 1,700불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후행스팬으로도 대바닥을 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추세적 반전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될 것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다. 결국 금이 향후 그 투자의 대체 수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연초 수준까지 금 가격이 1,700달러까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김동섭 이사님의 전망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라운드 3, 레디, 저우샤오찬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올 하반기 언제든지 미세 조정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예금 금리도 자유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출 금리는 자유화했고요. 이제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지난 수년간 예금 금리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게 조정을 해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중국에서는 적었었죠. 이제 예금 금리도 자유화할 준비가 됐다라고 밝혀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중국의 소비도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중국은 어떤 규제를 풀 생각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예. 규제를 풀기를 원치 않았죠. 왜냐하면 시진핑과 리커창이 사실은 내수를 진작시키면서 부동산 규제를 더 잡기 위해서 대출도 더 안 해주려고 했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도시의 어떤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시진핑과 리커창으로서는 정책의 실패가 거의 확실히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책을 계속 고수하다가는 문제가 되면 신용경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림자 금융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부양책을 할 수밖에 없고 규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하고 있는 어떤 정책의 실패를 언론에 공개하거나 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세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미세조정 친구는 미니경기부양이 엄청 크죠. 실제로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질오염 같은 것들을 하는 데만 해도 한 3조 5천억 위안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죠. 실제로 이게 3조 5천억 위안이라고 하지만 2008년도에 경기부양한 금액이 4조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본다 그러면 지금 중국은 눈 가리고 아웅거리는 경기부양을 하고 있다.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경기부양을 확실하게 나타내면 오히려 시장이 더 반응을 더 할 텐데, 눈 가리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혹시나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실제로 중국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상승할 수 있는 기로에 접어들기 시작했고요. 물론 광따증권에서 주문 실수가 나서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5%까지 상승에다 다 밀렸지만 이렇게 한 번 간 차트는 꼭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주문 실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중국이 경기 부양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금리 자유화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 경기 부양이 있을 수 있다라 생각한다면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다. 특히 원자재 시장에서 벌써 반응을 보이는 걸 봤을 때는 중국이 이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속에서 새로운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사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자유화 했고요. 이제 예금금리도 손을 대겠다라는 사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보다는 이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와준다면 중국 증시도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